안녕하세요. 싫어. 싫어? 이 보통 이렇게 놓은 거야. 음. 보통 이렇게. 나가 놀아. 인사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방송 못했더니 오늘도 전화 왔더라고요. 죽지 않았냐고. 뭘 하냐고. 건강처리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좀 이래저래 일들이 좀 있어서 못했죠, 방송. 네.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북한의 국제고아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국제고아. 처음 들어오시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방송 준비했냐면, 이 방송 준비한 지 오랍니다. 한 열흘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패친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셨더라고요. 잠시 그걸 보겠습니다. 산정상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 같이 올라온 69세 아저씨가 한마디 하셨다. 딸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구도 나도 실패한 인생이다. 아들만 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었죠. 저희는 집에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네, 제가 맏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실패한 인생인 거죠. 아들은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리끼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노인 돌봄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노인 돌봄 문제는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서나 늘 있어 왔습니다. 역사 시간에 고려장이라는 것 배우죠. 남한에서도 그 역사에서 배워주는지 모르겠는데, 역사 시간에 그 고려장이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산에 갖다 버리고 오라고 아들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할아버지를 지게에다 지고 산에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지게를 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게를 가지고 왔으니까 아버지가 욕하죠. 그 지게는 버릴 노릇이지 왜 지고 왔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아버지 버릴 때도 써야 되겠는데 왜 버리겠냐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고려장이라는 것은 실제 낭설인 것 같습니다. 고구려 이대왕 유리왕이죠. 유리왕인데 해명세자가 자결하지 않습니까? 해명세자가 자결하게 된 이유가 뭐냐? 부왕으로부터, 유리왕으로부터 효도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해명세자가 자결하는 거죠. 21살인가요? 그때 자결을 했죠. 그리고 또 고국촌왕 때도 늙고 병든 자들을 국가가 구제했다는 그런 역사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 시기에도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궁궐에 불러서 잔치를 차렸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고려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민족을 헐뜯자고 만들어낸 이런 낭설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고려장이라는 이런 역사 설화가 있다는 그렇게 배워주지 이게 사실이라고 배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동방예의지국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떨쳐왔고, 그리고 또 이자와 같이 늙고 병들고 또 궁핍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구제를 해줬고, 80세 이상 노인들을 궁궐에 불러서 잔치를 차리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걸 봤을 때는 고려장이라는 건 우리 민족을 헐뜯기 위해서 만들어낸 낭설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걸 놓고 또 저를 보고 또 흑백 논리에 물들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이고, 나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막 이게 뭐랄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밖에 보지 못할까? 북한에서는 어떠냐면 부모는 맏아들이 모셔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나 위아들들은 장가들기 좀 힘들죠. 중매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여성들이 물어봅니다. 맏아들인지 외아들인지. 외아들은 무조건 모셔야 되는 거죠. 위아들은. 그래, 맏아들이라 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시부모를 모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군사복무하다가 군관이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군간이 되는 사람들도 군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들이 나하고 살겠다고 오시게 되면 그럼 나하고 사는 거죠. 저한테 적을 다 붙이고 부양가족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지도 제가 군관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해서 애 생기게 되면 일 다 때려치우고 손주 보러나 가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또 제가 또 군사복무 할 때죠. 국경기밀에서 군사복무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막내 동생이 98년도 99년도 이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힘들 때죠. 근데 그때 저희 막내 동생이 계속해서 도강을 했었습니다. 도강에서 우리 중국에 친척들이 많았으니까요. 도강을 계속 이렇게 하다 나니까 붙잡혀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98년도, 99년도 그때 당시는 변방대 친구들 자체도 체포했다가도 놔주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인맥이 좀 있고 안면 좀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되면 도망치게끔 도와줘줬단 말이에요. 창문 있는 방에다 갖다 걷어놓고 창문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새로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려서 그 다음에 택시 타고 도망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저희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중국 쪽에 친척들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도망도 몇 번 쳤습니다. 그런데도 잡혀도 몇 번 나왔죠. 또 잡혀 나와도 우리 어머니가 의약품관리소 부기과장 하다 나니까 어머니가 또 이렇게 그 보이부 반탐과장 반탐부부장 이런 사람들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면 또 내놔주고 이랬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막내 동생이 도강을 하고 체포돼 나오고 하면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부대에.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서 우리 중대 부중대장을 우리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국경 소대장이니까 소대장들은 될수록이면 초소 떠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소대장은 그저 딱 밖에서 초소에 밖에서 군무만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 부중대장을 우리 집으로 보내서 우리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하고 막내 동생을 군당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군당에 다 통보를 하고 다 어머니 직장에도 다 통보를 하고 어머니하고 막내 동생을 모셔오라고 모시다 함께 살면 동생이 도강을 하지 않지 않겠냐. 그러면 동생이 범죄를 안 범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부대에서 어머니하고 동생을 모셔오라고 했죠. 군간 가족들은 이사를 다닐 때면 대하물 통장이라는 걸 줍니다. 그게 후불권 같은 거거든요. 그 후불권을 가지고 철도에 가서 수화물 빵통 하나를 통짜로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이삿짐을 다 싣고 오는 겁니다. 부중대장이 우리 어머니 모시러 갈 때 그것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연로보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건 여성들은 55살부터 아닙니까? 만 55.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55이 안 됐습니다. 99년도 이때니까 우리 어머니가 48년생이었거든요. 예, 51살, 52살 이 정도 됐네요. 그러다 나니까 어머니가 안 오겠다고 했죠.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에서 어머니 직업까지 다 알아봐주고 집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고 부중대장을 보낸 겁니다.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아직 나이가 젊었는데 아직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낫지. 내 또 놔두고도 모르는 그런 고장에 가서 뭘 또 이제 아들한테 언제 살겠냐.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안 오신 거죠. 이렇게 북한에서도 아들이 군간이 돼도 그래도 부모들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군간이면 그 아내는 군인 가족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군인 가족 생활이 진짜 힘들거든요. 돼지 길러서 내야 돼, 토끼 길러야 돼, 또 매달 또 병사의 날이면 병사의 날 음식 준비해 내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또 부대에서 가족소대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새 밭에서 남새를 키워야 됩니다. 농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군간한테 시집을 가면 엉덩이에 붙이고 놀 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군간인데다가 맏아들이기도 하고 해서 부모들까지 모셔야 되면 시동생 시누이들을 시집장가를 보내다 나면 맏며느리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맏아들한테는 시집 잘 안 올려 하죠. 며느리들한테는 시부모들은 아이들 며칠 키우기보다 더 힘든 겁니다. 철없는 애들은 먹여주고 올리고 재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부모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게 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렇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또 여성들이 사회에서 맡고 있는 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성들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 예전에는 남존여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존남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대부분이 공장 기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만 하게 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누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성들은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게 되면 경제권을 손해지는 겁니다.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소리가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또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말 잘 듣게 되면 자다가도 떡이 함지채로 또 떨어진다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공급하는 식량, 부식물 이런 게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가자게 되면 쌀하고 뭐 소금, 간장, 된장, 기름, 그리고 남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콩도 있어야 되고 잡곡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아야죠. 그런데 그 모든 걸 국가가 다 공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농민시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시장이 없었던 걸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시장이라는 거는 공산주의 사회를 가기 전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국가가 공급할 수 없는 이런 품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농민들이 혹은 또 어르신들이 일을 하지 않는 부양 이런 가족들이 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밭을 일궈서 농사를 짓거나 해서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거죠. 그걸 팔아서 내가 또 우리 집안에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시장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고요. 그 농민시장이 이제는 발전해서 경공업 제품들도 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사를 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장사를 해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해본 사람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아들, 딸들 있으면 자녀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산에 올라가서 농사를 짓겠는데 산에 올라가서 어느 밭에다가 움막을 좀 지어라. 그러면 샘물이 가까이 있고 한 데다 움막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올라가는 거죠. 같이 올라가서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농사를 하는 겁니다. 아들, 딸, 며느리 또 사이 이런 자식들이 토요일이면 또 음식 바래바래 싸들고 또 올라갑니다. 산에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그러면 뭐 파종할 때 파종 돕고 김매기 할 때 또 김매기를 돕고 가을거대 할 때는 가을거대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널로보장비라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널로보장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공로를 세워야 널로보장비도 많거든요. 예, 제가 이미 전에도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국기훈장 2급 정도를 타게 되면 공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훈장 2급 정도 되는 그런 훈장들 타기가 하늘이 별따기거든요. 평생을 가도 훈장 공로 메달 하나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자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연례보장비라는 게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국가에서 내주는 식량이나 부식물 이런 걸 국정 가격으로 살 수는 있어도 그 외에 시장에서 뭘 사 먹자게 되면 그거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과 잡곡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또 그걸 남는 건 또 팔아서 용돈으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들들은 장가를 가게 되면 대체로 다 그 아내 말을 듣습니다. 북한 남자들도. 물론 저처럼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잘 듣습니다. 저도 잘 듣긴 잘 듣죠. 많이 듣습니다. 와이프 말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또 남편을 거두고 내세워주고 가정살림을 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여성이 몫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 북한 여성들 영웅이라는데요. 자, 현실이 이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또 부모님들은 섭섭하죠. 아들을 저렇게 키워놨더니 저거 장가들더니 자기 와이프밖에 모른다고, 제안까이밖에 모른다 이러는 겁니다. 북한에 또 딸들이 없는 가정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딸들은 또 결혼을 해도 남편 알게 또 모르게 자기 친정 부모님들 계속 돕습니다. 딸들은. 그런데 아들들은 아내 눈치 보다 나니까 부모님들한테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딸이 없는 부모들은 국제고아라고 부릅니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 좀 이렇게 찾아보다 나니까 어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보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노동법 8장 74조에 남자는 만 65살, 여자는 만 60살에 이른 근로자로서 일정한 근속연한을 가진 사람에게 연로연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로보장을 받게 되면 식량 공급이 끊긴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 연로보장비라는 돈을 주긴 합니다. 매월마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은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6.25 전쟁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 영예군인들, 공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매달 국가에서 보약들도 내려오고 그리고 또 식량, 부식물 이런 걸 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로보장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리자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훈장 메달을 많이 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로보장 받게 되면 식량 공급이 끊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북한 어르신들 다 굶어 죽은 줄 알아죠. 제가 탈북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식량을 기관기업소들에서 그 현장에서 공급하곤 했습니다. 1년 문칠짜리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방송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냐, 국가가 농장에서 농작물을 사서 양정사업소에 들여옵니다. 국가가 다 운반하는 거죠. 양정사업소에 들여다가 양정사업소에서 정밀을 해서 다시 그 식량 공급소에 내다 줍니다. 그렇게 하면 개별적인 사람들이 가서 식량 공급소에 가서 타는 거죠. 그런데 이 유통 과정을 국가가 자동차 보장을 해야 되고 기름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제재 받다 나니까 기름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못해서 농장밭에 현장에 가서 현물로 우리가 가을거디를 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가서 가을거디를 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키로수를 계량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큰 트럭들 가지고 있는 그 공장 기업소들은 현장에서 가을거디를 해서 다 싣고 공장 마당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계량을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연료보장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식량은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우리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다가 연료보장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죠. 그거는 법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띄워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한테 식량정지를 붙이는 거죠. 식량정지를 붙이면 그 부모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그 자녀가 일하는 공장기업소에서 식량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연로자 부양의 기본요구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국가적 부양과 가정부양을 결합한다. 기관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로자에 대한 부양을 사회생활과 인간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행동준칙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기관기업소 단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관기업소 단체라는 거는 기관기업소 단체들에서 연료보장을 받은 사람들의 식량, 부식물 공급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그 기사를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북한 노동법 제8장 제78조에는 노동력을 잃어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 장애인들은 양로원과 그에 준하는 시설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허상에 가깝다. 국가가 운영하는 양로원은 혁명투사 혹은 전쟁노병, 영예군인 등 정치적 충성 계층들을 우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그 연로자 보호법 그리고 또 사회주의 노동법 이런 그 복지 관련 이런 법들에 대해서 항일혁명 투사, 전쟁 노병, 뭐 영예군인 이런 사람들을 우대할 때 대한 그런 조항들은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넬로자의 지인은 이런 겁니다. 넬로자는 국가 사회의 공고 발전과 경제 문화적 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 온 앞선 세대이다. 그리고 국가는 넬로자들에게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이 웃사람으로서의 지혜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3조에 있는 겁니다. 넬로자 보호법.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5조에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투쟁 공로자, 전쟁 노병, 영예군인과 공로자 같은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넬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이 생활을 보살펴주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복지 관련된 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에도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말하는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좋아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국가가 운영하는 양로원은 혁명투사 혹은 전쟁노병, 영예군인 등 정치적 충성계층을 우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대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혁명투사, 전쟁노병, 영예군인들이 양로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네들은 이제는 당과 국가, 군대, 사법, 검찰, 안전보위기관의 중견간부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야죠. 그리고 또 국지사를 보게 되면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양로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부양 의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부양 의무자는 누구냐? 이걸 밝혔고요, 우선. 그 다음 보게 되면 국가적 부양. 부양 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넬로자는 국가가 부양한다.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넬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양 비용은 부양 의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양로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사실과 많이 다른 건 확실한 거죠. 가족이 있어도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왜 내가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로원에 들어가는가 하는 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부양 비용은 부양 의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양 의무자한테 그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 형법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냐? 그래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형법 조항들입니다. 207조는 어린이 보호 관리 질서 위반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치원 타가소 일꾼이 어린이 보호 관리 질서를 어겨서 중상해를 입혔을 때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는 겁니다.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이게 되면 비법 월경죄보다도 이거는 더 세게 보는 겁니다. 271조 보호 책임 회피한죄입니다. 보호 의무를 지닌 자가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서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죠. 늙은이 어린이 보호 책임 회피죄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부모, 아들, 딸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보호할 책임을 회피했다거나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노동단련형 2년, 노동교화 2년 가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를 책임지고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 다쳤다. 그러면 내가 노동단련형, 노동교화형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때리지 않았어도. 자, 학대갈시죄. 자기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갈시해서 그의 건강에 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이건 비법 월경죄보다도 더 세단데요. 탈북자보다 더 센 겁니다. 자, 자기 보호 밑에 있는 사람 누가 속합니까?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속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들, 며느리, 딸 사이 다 속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회에서 모르는 게 많죠. 북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엔 그래서 북한이 국제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는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